자, 6.25 전쟁으로 넘어갑시다. 6.25 전쟁. 자, 북한 정권의 수립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평남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북한에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만식 하면 우리 물산장려운동 때 나왔었죠. 그래서 조만식 등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만들었었는데, 자, 소련군이 들어가면서 이승만이란다. 김일성이랑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김일성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 민족주의 계열들이 숙청되죠. 자, 그리고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에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직접 통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 군정이 직접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인민위원회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간접 통치의 방법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자, 그러면서 이제 공산 체제를 마련해가는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토지개혁. 네, 토지개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원칙은 얘네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래서 무상몰수 다 뺏어서 무상분배 나눠준다. 근데 사실은 소유권은 북한 정부에 있고, 농민들은 경작권만 갖는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소유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권한은 북한 공산당이 가지고 있고, 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작권, 내가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농민들이 갖는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했던 농지개혁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북조선 노동당 창당.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자,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모른다,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정부 수립 날짜 정도는, 건국 날짜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8년 8월 15일이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언제였죠? 48년 9월 9일. 그래서 혹시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9월 9일 날짜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군사력의 강화. 그래서 군사력 강화로 이제 소련이라든가 이렇게 북한 공산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이 여러분 역시 시험에는 나오죠. 전쟁이라고 하면 순서가 시험에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 순서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애치슨 선언부터 언급돼요. 저 여러분 오른쪽에 991페이지 보시면 애치슨 선언이라고 나와 있죠. 6.25 전쟁에서. 자, 애치슨 선언부터 봅시다. 1950년 1월이에요. 1950년 1월. 전쟁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이죠. 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방어선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은 지켜줄게, 극동 방어선을 제시를 했는데, 그 극동 방어선 제시한 라인에서 타이완하고 남한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없는 거야, 요 라인에서. 자, 그래서 요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선은 알류선 열도랑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타이완은 제외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죠. 아, 이거 미국이 안 지켜주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소련과 북한의 오해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애치슨 선언, 애치슨 라인이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전쟁 발발 직전의 남북한 상황이죠. 보시면 미군의 철수. 그래서 미군은 이제 고문담 정도만 빼놓고 다 철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남북한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8선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날똥말똥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원인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순서에서 가장 먼저 애치슨 라인부터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애치슨 선언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의 과정에서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애치슨 선언 1950년 1월. 자, 그 다음에 자, 북한의 남침. 예전에 막 북한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막 말이 많았던 거 알아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북한이 북침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북침했냐? 북한이 침입했으니까 북침이라는 거야.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침인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단어를 잘못한 거야.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북침.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남침이죠. 남침 당연히. 1950년 6월 25일. 192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새벽에 내려왔죠. 일요일 새벽에 군인들도 쉰다면서요. 일요일 새벽이 아니라 일요일은 군인들도 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 중에서 국군이죠. 휴가를 간 사람도 되게 많고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요일을 틈타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북한이 남침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이게 언제냐? 6월 28일이겠죠. 자, 서울이 뺏기고 나서 쭉 밀려 내려왔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북한의 침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결정한 게 1950년 6월 26일. 그러니까 전쟁이 난 바로 그 다음날 유엔군은 참전을 결정하고요. 실제로 참전을 한 건 7월이지만 어쨌든 참전이 결정된 건 6월 26일. 그러니까 전쟁이 난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죠. 거기 보시면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된다. 자, 낙동강 전선이면 거의 부산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인민군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달 만이니까 1950년 8월 말쯤 되겠죠. 8월 말 9월. 자, 그래서 이때 낙동강까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낙동강 전선 그쪽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군에게 넘겨주고. 자, 그러면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밑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허리를 끊게 되죠. 그 작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이고요. 자,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928 서울 수복,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 한 번 뺏기고 한 번 다시 되찾은 거죠. 그래서 9월 28일 날 928 서울 수복. 자, 그리고 쭉 밀고 올라갔어요. 10월 1일 38선을. 그래서 그 38선을 넘어간 날이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로 정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밀고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압록강 전선까지. 그래서 압록강 전선, 압록강까지 쭉 밀고 올라간 게 언제냐? 1950년 10월 말이라고 칩시다. 자, 10월 말까지 이렇게 쭉 압록강 전선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남았죠. 그냥 다 밀고 올라가면 통일이야.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죠. 그게 중국군의 참전. 중국군의 참전. 보통 우리가 중공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은 중국 공산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국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한 게 1950년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뭐. 자, 10월 말에 이렇게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중국군의 참전 우리가 인해전술이라고 표현하죠. 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흥남철수가 1950년 12월이에요. 12월 초쯤 되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흥남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려서 쭉 내려온 거죠. 일사후퇴가 있었어요. 이 일사후퇴가 서울을 다시 뺏긴 거. 그러니까 서울을 지금 몇 번째 뺏겼냐면 두 번째 뺏긴 거죠. 그래서 1951년 1월인 거죠. 일사후퇴. 자,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갔냐면 오산 정도까지. 그러니까 38선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 오산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밀고 겨우 올라간 게 이제 38선 정도까지 다시 밀고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또 두 번 되찾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보시면 중국과 유엔군의 재반격. 그래서 전선은 다시 38도선 부근에 고착. 다시 38도선 부근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8도선 부근에서 고착이 딱 되자 결국에는 전쟁에 물러섬도 없고 이제 이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고착 상태가 돼버리자 휴전을 제의해요. 자, 휴전을 제의한 게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소련의 휴전 제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된 게,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된 시기가 1951년 7월이에요. 그래서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이니까 만 2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 2년 동안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고, 자 그럼 휴전회담이 열리는 그 상황에서는 휴전협정이 만약에 오늘 체결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차지한 땅까지가 우리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언제 휴전회담이 딱 휴전이 체결될지 모르니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이 38도선 부근에서는 계속 이제 공방전, 소모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소모전에 관한 얘기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뭐 백마고지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는 이제 소모전, 낮에는 우리가 차지했다가 밤에는 북한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그런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고, 휴전회담은 계속 길어지는데, 그럼 휴전회담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거기 여러분 맨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군사분계선 설정과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 포로 교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요거 계속 논의하느라고 휴전회담이 2년 정도나 걸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우리 정부는 이때 이승만 정부죠. 자 이때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건 휴전 아니고 북진 통일이에요. 밀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승만 정부는 뭔 휴전이야,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할 거를 주장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승만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당연히 미군 측에, 유엔군 측에. 그러자 이승만이 우리 정부의 주장을 위해서 뭔가 하나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돼요. 그 사고가 반공포로 석방이에요. 자 거기 4페이지 보시면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반공포로 석방. 반공포로 석방이 1951년, 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포로 석방을 지금 완전히 결정 안 되고 논의하는 중이에요. 요것 때문에 길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포로 석방에 대한 원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남한 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마음대로 반공포로를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이게 그냥 적당히 무마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 사건처럼 나타나지만, 이게 조금만 잘못되고 이거에 반대하는 그런 뭐 참가국이 있거나 휴전회담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 게 있었다면 모든 휴전협정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게 반공포로 석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무마가 되면서 그냥 휴전회담이 곧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지,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다시 전쟁할 뻔했어요.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면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휴전회담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 바로 반공포로 석방이었지만, 이제 미국이 적당히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죠. 자,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죠. 자, 이게 1953년 7월 27일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자, 그러면 994페이지 휴전협정의 체결 나와 있죠. 자, 유엔국 대표인 해리슨과 북한군 대표인 남일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자 서명, 누가 서명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서명은 유엔군 대표로 미국이 서명한 나라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유엔군과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한테 다 넘겼으니까 권한을. 그 다음에 공산 측 대표로 북한과 중국이. 자 그러면 지금 사인한 나라가 미국, 중국, 북한은 사인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안 했죠. 미국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소련은 휴전협정을 제의했던 나라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소련은 참전한 적이 없어요. 소련은 참전을 안 했죠. 자 소련은 뒤에서 지원만 하고 휴전협정 제의만 했는데 참전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 소련은 서명을 안 했다는 거.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휴전협정 체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 제가 6.25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많은 희생자에다가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이제 완전히 이질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양민학살 사건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인 학살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혀 이념과 상관없는 그런 주민들을 그냥 학살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요. 자, 6.25 전쟁 순서를 물어볼 때는 여기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방위 조약 체결까지. 여기까지 순서로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1953년,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체결된 그 해, 같은 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6.25 전쟁 순서를 물어볼 때는 에치슨 선언부터 여기까지 한미상호 방위조약까지 순서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6.25 전쟁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기출문제 나오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6.25 전쟁은 순서, 과정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개헌, 민주화운동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서는 각 정부별 업적,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개헌의 과정을 같이 합쳐서, 그래서 우리 정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부터 합시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1공화국, 2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으로 표현하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 한번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통째로 1공화국,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정부가 2공화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그게 3공화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신 체제가 등장하면서 4공화국, 그리고 유신이 무너지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등장을 하죠. 그게 5공화국. 그리고 전두환 정부 끝에 헌법이 한번 개정이 되죠. 9차 개헌.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으니까 6공화국. 그래서 제일 6공화국이고, 그때 헌법이 바뀐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87년 이후에.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 6공화국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정부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뭐 그냥 노태우 정부 6공화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MB 정부는 MB 정부. 네, MB는 MB 정부. 전 제일 웃긴 게 MB 정부 같아요. MB가 뭐야? 이명박 정부라고 하든가, MB. 왜 MB? 그러면 DJ 정부라고 하고 YS 정부라고 하지? MB 정부가 뭐야? 그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정부 이름을 그냥 대통령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왜 좀 부끄러운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MB 정부 보통 그렇게 불러요.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인데 대통령 숫자를 딱 세어보면 19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19대 대통령이야.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 명 헤쳐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번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대 대통령이지만 19명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승만 정부는 중간에 6.25 전쟁 겪게 되고요. 중간에 개헌의 과정을 겪게 돼서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개헌이 발췌 개헌이에요. 첫 번째 개헌이 발췌 개헌 1952년에. 자,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다 설명해야 되는데, 자, 1대 국회의원을 우리가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자, 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냐면 2년. 그러니까 48년에 재헌 국회의원이 당선되죠. 50총선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뽑았어요. 언제 다시 뽑았냐면 2년 뒤니까 50년에. 그렇죠. 1950년에 2대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948년에 뽑았고 이 사람 임기는 2년이었으니까 2대 국회의원은 1950년에 새로 뽑았는데, 자, 문제는
일대 국회의원, 재형 국회의원 뽑을 때는 이승만 찬성파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이승만 쪽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재형 국회의원은 남북 협상파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요 2대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반대파, 그러니까 뭐 남북 협상파를 비롯해서 뭐 김구 세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1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승만 반대파가 다수,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때는 대통령을 누가 뽑아주냐면 1대 대통령을 이승만 뽑았는데 이승만을 누가 뽑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뽑아준 거예요. 국회의원이 뽑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거는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 지금은 5년이지만 이때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냐면 4년. 임기 4년 그리고 중임. 중임은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대 대통령은 1952년에 새로 뽑아야 되는 거야. 48, 49, 51, 50 이렇게 이제. 그래서 50, 51 그리고 52년에 새로 뽑아야 되는데 2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아줘야 되는데 이승만이 한 번 더 당선이 돼야 되는데 2대 국회의원은 이승만 반대파가 무소속으로 잔뜩 당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뽑아줄 거냐? 안 뽑아주겠죠? 그래서 이승만이 법을 바꾼 거예요. 전체 헌법 중에서 그 부분만 딱 발췌해서 어떤 부분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이렇게. 원래는 누가 뽑는 거? 국회 간선제. 그런데 2대 대통령부터는 어떻게 뽑아요? 직선제로. 그래서 그게 직선제 개헌이고 그 개헌이 발췌 개헌이에요. 자, 거기 봅시다. 발췌 개헌. 자, 997페이지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2대 총선 참패. 이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실정. 자,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치를 엉망으로 했죠. 거기 보시면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국민방위군 사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저녁은 내가 평양에서 먹게 해주겠다. 방송이 막 나오고 있어.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갔어. 피난을 갔어 먼저.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갈 때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피난을 간 거 또 여러분 다 모르는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나요? 이승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갈 때 한강 다리를 끊고 갔죠. 폭발을 시키고 갔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따라올까 봐. 그래서 뭐 거기 다리를 건너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리가 폭파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피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피난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에 피난 간 거의 이제 끝에 피난을 갔던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중간에 일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역 군인 말고 이제 군대를 미리 뽑았어요. 말하자면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조건 징집이지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놨어.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시켜서 왜냐면 그때 전선이 부산이었으니까 부산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쫙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예산을 중간에서 다 빼먹은 거예요. 몇 억이 책정이 돼. 그때 돈으로 몇 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서 몇 억을 다 해먹은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입힐 옷이 없고 이 사람들을 부산까지 이동시킬 차가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일 식량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야,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너네들 부산까지 걸어와. 이렇게 부산 군대를 모아놓고 부산으로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먹을 게 없으면 주민들한테 달라고 해서 먹고 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멀쩡한 젊은이들을 군대를 모아놓고서는 그 사람들을 입히고 재우고 이게 이게 옮기고 이걸 못 해가지고 그 중에 몇만 명을 죽였어요. 몇만 명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 그래서 그게 이 이승만 정부의 또 커다란 실정이 된 거예요. 그게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 이렇게 엄청나니 다시 대통령을 뽑아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뽑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실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유당 창당. 자, 이승만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유당을 창당하게 되죠. 51년에. 자, 그리고 나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당연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반대했겠죠. 하지만 밀어붙여.
그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야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부산이 임시 수도였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이제 임시로 국회가 마련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버스를 납치했어요. 국회의원이 타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납치해서 이 사람들을 억류한 후에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헌법 통과. 그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산 정치 파동으로 결국에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죠. 자, 사료탐구 한번 보세요. 사료탐구의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각각 선거한다. 직접. 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초기 정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통령 그리고 직접 선거 요걸 통해서 아 이게 발췌 개헌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헌법이 통과됐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승만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뽑아줄 수가 있니? 또 하지만 뽑혔다는 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살아있는데 왜 왕을 또 뽑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민주주의랑은 거리가 먼. 그 당시는 그랬어요. 고무신 주고 밀가루 주면 당연히 당선. 이렇게. 지금 같으면 먹고 이렇게 입 딱 씻고 근데 물론 먹으면 안 되지만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순진하잖아. 주문 찍어야 돼. 착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2대 대통령이 결국에는 선거 당선. 그래서 당선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3대 민의원 선거. 이제 민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4.5 개헌 봅시다. 두 번째 2차 개헌은 4.4.5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개헌은 4.4.5 개헌. 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4.4.5 개헌. 4.4.5 개헌. 1954년 4.4.5 개헌이죠. 4.4.5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자, 이게 4.4.5 개헌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대통령은 몇 번 할 수 있다? 2번.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2번 다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못하는 거지. 그런데 54년에 56년에 선거가 한 번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개헌을 한 거죠. 54년에 4.4.5 개헌이라는 걸 한 거예요. 내용은 뭐였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앤다. 즉 중임은 2번만 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준다. 이게 바로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4.4.5 개헌이라는 건 한 명만을 위한 개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만을 위한 개헌이 바로 4.4.5입인데 이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일단 4.4.5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데 사료탐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준임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4년 중임. 우리 알아. 자, 그런데 부칙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4.4.5 개헌이라는 건 이 부칙을 끼워 넣은 건데 부칙의 내용을 볼게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자,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55조 1항의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뺀다.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승만의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4.4.5 개헌이라고 하는 건 초대 대통령 단 한 명만을 위한 중임 제한 폐지 조항이에요. 그게 바로 4.4.5 개헌인데 자, 그러면 이 4.4.5 개헌은 두 번째 개헌이니까 2차 개헌인데 왜 얘를 4.4.5이라고 하냐? 여러분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213명이고 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헌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그 3분의 2는 213명의 3분의 2 선이니까 135.333이에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135.333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135.333이니까 몇 표가 나와야 이 헌법이 통과가 되냐면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135표만 나온 거예요. 이 또 135표가 나온 게 다 세팅을 해놨어. 너 이거 찍어, 너 이거 찍어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찍는 투표가
한자로 써 있었어요. 가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한자로 가부를 써 있으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모 있는 거 찍어. 근데 가에도 네모가 있고 부에도 네모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헷갈린 거야. 중간에 여기다 찍어야 되는지 여기다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찍었네. 그래서 한 표가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136표 딱 맞춰놨어. 근데 이 한자 모르는 국회의원 때문에 이게 이제 뽀록이 난 거지. 그래서 135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부결이 됐어요. 통과가 안 된 거지. 그런데 막 서울대 수학자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밤에 이제 고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발표한 거예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4.4.5입을 발표한 거죠. 4.4.5입이라는 건 반올림이라는 거예요. 4보다 적으면 없애고 죽이고 그 다음에 5 이상은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올림이라는 뜻인데 4.4.5입은 자 213명의 3분의 2 선은 135.333이지만 0.333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0.333이. 그러니까 135표만 나와도 찬성 통과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부결이었어. 오늘 갑자기 가결이 된 거예요. 이 헌법이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네. 자 그리고 이 4.4.5입 개헌이 일어나니까 통과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었어요. 그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은 아까 자유당이었고 야당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1955년에 거기 보시면 민주당이 창당되고 그 다음에 1956년에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3대 대통령 선거. 자, 3대 대통령 선거가 1956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게 훨씬 여러분 와닿겠죠? 자, 봅시다. 자, 정은 대통령, 부통령, 여기는 자유당. 그 다음에 여기는 야당인 민주당. 자 그리고 여기는 무소속. 자 후보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누구? 당연히 이승만이겠죠. 그래서 이승만 후보가 나왔고요. 부통령은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 이 사람이 국회의장이었거든요. 초대 국회의장. 자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는 장면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농림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그때 호남으로 대통령 이제 유세를 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 유세를 하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좀 냄새가 나? 그런데 자연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자 어쨌든 신익희 선생이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뭐 당연히 그냥 당선이고 자 그러면 이승만이 그냥 당선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 장면을 뽑아준 거죠. 부통령으로.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포스터가 나와 있죠. 대통령 선거 포스터. 거기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이제 포스터에 쫙 쓰면 자유당에서는 뭐라고 했냐? 야 갈아봤자 소용없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제 막 구호 싸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요 표어 나오면 아 이게 3대 대통령 선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표어.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익희가 죽은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승만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래서 신익희가 이미 죽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모표 죽은 사람에게 추모표를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조봉암이라고 한 이 사람 무소속이잖아요. 이 무소속의 조봉암이 유효 득표 30%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당 자유당 입장에서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위험 인물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조봉암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진보당이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반대파들을 정치적 보복을 하면서 반대파를 탄압하면서 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서 조봉암 정치적 적인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던 게 바로 이때. 자, 거기 정치적 탄압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진보 세력 탄압의 진보당 사건. 이게 이제 조봉암 처형한 사건. 자, 그다음에 이사 정치 파동. 이사 파동 있죠.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거예요. 신국가보안법. 그래서 아까 우리 국가보안법 생겼었는데 그거를 개정한 게 이사 정치 파동. 자, 그다음에 경향신문. 야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경향신문을 폐간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1958년, 59년 그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4년이 또 지났네.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몇 번 당선됐었고 3번 당선됐었고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게 1960.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 자, 1960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는 자, 봅시다.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선거고 1960. 자, 이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자행이 된 거죠.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여기 그대로 보면 이승만이 그대로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부통령은 그대로 여기 이기붕이고요. 여기만 바뀌었죠. 여기만. 신익희는 이제 앞에서 사망했으니까 여기에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갔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러 미국 먼저 갔다 올게.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미국을 갔는데 또 사망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죠. 또 냄새가 나? 하지만 자연사야.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대통령 후보가 또 죽은 거잖아. 그래서 또 이승만이 자연스럽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60년이면 이승만의 나이가 85세가 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겠죠? 이승만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이승만 대행을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 대행을 부통령이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누가? 이기붕이 부통령이 당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장면이 한번 당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붕 위험하거든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기붕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을 시켜야 된다가 3.15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조 5인조 투표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누구 찍나 볼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왜 이제 선거를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여당 야당 인사들이. 야당에서는 그 이제 선거인단 말하자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아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사람들만 잔뜩 앉아서 이제 선거를 감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감시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제일 뭐 간단한 방법은 투표함 바꿔치기.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을에 유권자가 50명인데 표는 막 100표 나와. 막 2표씩 찍었나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표함 바꿔치기를 너무 이제 부정선거를 심하게 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날 3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날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선거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정선거를 그냥 조금씩 살짝 티 안 나게 한 게 아니라 너무 티가 많이 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날부터 시위가 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위한 그날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고등학생 하나가 마산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넘어서 시체로 떠오른 거죠. 자,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원래 이 최루탄이라는 게 이제 데모를 진압할 때 시위를 진압할 때 쓰는 건데 발사체 같은 게 있어요. 총같이 생긴 발사체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고 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바닥에 떨어지게 사람들 다치지 않게 이렇게 쏴야 되는데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막 쏜 거고 그게 이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죽었으니까 학생이 죽었으니까 이 학생을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둘둘 거적대기 같은 걸로 둘둘 말아서 돌덩어리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은폐를 하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시체를.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산에서부터 뭐 주열이를 살려내라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이제 데모가 일어났고 그 시위가 서울에서는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게 되고 그 기습 시위를 벌인 그 대학생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 서울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위가 있었고 이제 그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게 4.19 혁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4월 19일부터 시위가 있었고, 자, 이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뭐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난리가 나니까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하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고요. 하야하면서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님처럼 우리 박 전 대통령님처럼 감옥에 가신 게 아니고 그 이승만 대통령 전 이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거 개헌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부가 수립된 거죠. 자, 그게 4.19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4.19 혁명, 자, 여러분 999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228 대구 의거 사건, 대구 학생 의거, 228 대구 학생 의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때 대통령 선거가 막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막 야당, 여당 후보들이 막 이제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하고 연설하고 하는데 그때 당연히 분위기가 여당 쪽은 안 좋았겠죠. 선거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 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야당 쪽으로 가서 막 야당 시위에 막 야당 그 선거에 참여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2월 28일 이때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다 등교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선거 운동하는데 따라다니고 할까봐 학생들을 싹 등교를 시켰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4.19 혁명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28 대구 학생 의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의 어떻게 보면 도화선, 어떻게 시작점이 된 사건이다. 그게 바로 이 28 대구 학생 의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3.15 부정선거. 자, 중간에 보시면은 3.15 부정선거 비밀 지령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고 자, 결국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있었고 역시 경찰의 발포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김주열 군이 사망을 하게 되고 시신을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4월 한 10일경에 시체가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했겠죠.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월 19일 이제 4.19 혁명이 발발된 거죠. 자,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연일 진압을 했으나 계속 시위가 지속되고요. 자, 결국에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게 되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자, 그러면은 자, 4.19 혁명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자, 중간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이게 허정 과도 정부.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임시로 잠깐 정부가 수립된 거고 이게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이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하게 돼요.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자, 대통령이 지금 몇 번 한지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무려 12년이나 3번 했으니까 12년 한 거죠. 대통령을 그렇게 오래 한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오래 하게 되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니까 3번 당선이 된 거고 결국에는 사실 3번이 아니라 사실 4번 당선이 된 거네요. 4번째까지 당선이 된 거고 4번은 못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이렇게 오래 했어. 12년이 아니라 17년 정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3차 개헌은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한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양원제. 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이 통과가 되고 결국에는 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따로 뽑고 대통령 따로 뽑지만 내각 책임제에서는 우리는 국회의원만 뽑으면 돼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중에 이제 당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다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 다수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당에서 당 대표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수상을 맡고 내각의 수상을 맡고 그 당에서 뭐 무슨부 장관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는 걸 내각 책임제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 중심의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고 이렇게 해서 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당이었고 이 당시에 대통령도 있긴 있었어요. 다 이제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윤보선이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장면 내각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죠. 자, 1001페이지 한번 보세요.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다. 자, 그러니까 3차 개헌의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4.19 혁명이 되겠죠. 그리고 장면 내각 책임제가 수립된 원인이 뭐냐? 역시 4.19 혁명. 자, 그리고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 구성이 된다. 자,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고 장면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3차 개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의 출범 봅시다. 자, 1002페이지 보세요.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만 한 거예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계획만 세운 거예요. 실제 이거를 실시한 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실시를 한 거고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혁명을 통해서 학생과 시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데 자, 통일운동 그래서 학생과 혁신 계열에서는 중립화 통일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일론이 전개되기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포스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사진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포스터 요 이제 깃발 그 앞에 또 다른 내용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으로 이런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던 게 뭐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 이런 통일 문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됐던 시기가 바로 장면 내각이죠. 자, 하지만 장면 내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이런 정부는 아니었어요. 장면 내각 안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 안에서도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막 자유당하고 정말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당이 나눠지기도 하고 분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자, 어쨌든 좀 혼란스러웠던 게 바로 장면 내각이다. 그런데 이 장면 내각 같은 혼란스러움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뭐 내가 영웅이야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들이고 있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건 쿠데타라고 하는 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거를 쿠데타라고 하죠.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자, 오른쪽에 실제 우리 예쁜 색깔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멋있게 보이는데 사진이 아주 색깔이 마음에 드는군요. 자, 그 다음에 100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5.16 군사정변 봅시다. 발생 1961년 5월 16일이에요. 자, 5.16 군사정변. 이 5.16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냐 아니면 혁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 책에 나온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들 팩트만 정리하면 되니까. 군사정변 1961년이죠. 자, 보시면은 자, 봅시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변.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면 내각은 붕괴된 거죠. 장면 내각은 약 9개월 정도만 이제 집권했다가 사라졌어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군정이 실시되죠. 자, 그래서 군정이 실시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군사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거기 보시면은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좀 알아두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왜냐하면 이따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 좀 이따 할 건데 이 전두환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구가 또 있어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와 전두환 그 군정과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닮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구 이름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는 또 이름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1005페이지 보시면은 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한 군정이 실시되면서 거기 보시면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요.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였다가 중간에 이름이 안전기획부로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안전기획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안기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름이 뭐냐면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이렇게. 그래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죠.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사람 대통령 후보에도 여러 번 나가고 뭐 당대표도 오랫동안 하고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치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계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동그라미 3번 갈까요? 거기 보시면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 자, 우리 좀 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건 언제였나요? 그건 장면 내각. 계획을 세운 건 장면 내각. 그 다음에 이거를 실시한 건 1962년이니까 박정희 군정부터 실시한 거죠. 박정희 군정부터 실시.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내각 책임제잖아요. 이제 이거를 헌법을 한번 바꿔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차 개헌을 하게 돼요. 5차 개헌. 자, 그래서 5차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한번 바꾸는데 이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 다시 대통령 중심제, 우리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5차 개헌이 나타나게 되죠. 단원제로 헌법을 바꾼다. 자, 거기 보시면 역사상 최초로 국민투표를 거친, 우리 개헌을 할 때마다 국민투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친 5차 개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죠. 자, 혁명 공약 하나만 보고 잠깐 쉴게요. 혁명 공약에서는 여러분이 1조만, 1항만 딱 보고, 자, 1항에 뭐라고 썼냐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말하자면 반공국시 나오면 아, 이게 박정희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공을 나라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바로 반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혁명 공약의 첫 번째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공화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